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폴리뉴스에서 폴리TV에서 최주봉 교수님을 모시고 훅 들어와 있는 디지털 시대에 무엇이 중요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수님을 오늘 모시고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아주 귀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일단 교수님 본인 소개부터 좀 간단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학부에서는 기계공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대학원에서는 융합학과로 서비스 융합 디자인학과라는 새로운 좀 학과를 맡아서 이제 대학원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을 써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유명해졌고요. 코로나 이후 시대, 뉴노멀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대에 우리가 디지털 전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폴리뉴스에서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그 교수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포노 사피엔스라는 이 책을 네. 이렇게 발간하시면서 네. 네. 제가 보니까 뭐 이 전국으로 굉장히 많은 이렇게 강연 다니시고 하는데 포노 사피엔스가 제가 찾아보니까 스마트폰 네. 할 때 그 폰과 호모 사피엔스 네. 할 때 그게 결합돼가 스마트폰을 가진 인류 네. 뭐 이걸 맞습니다. 이제 그러는데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간의 학명이 호모 사피엔스죠. 그래서 예, 예. 호모는 호모 종족이고 사피엔스는 슬기롭다는 뜻의 라틴어인데요. 2015년에 이코노미스라는 잡지에서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는 폰을 들고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 그래서 라틴어로 폰을 의미하는 포노를 붙여서 우리가 포노 사피엔스다 이렇게 처음 썼어요.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우리 새로운 인류의 정의를 한 단어로 폰을 쓰는 인류 이렇게 포노 사피엔스로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고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인간이 이제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다. 간 밑에 쓸개 밑에 스마트폰이 붙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인류가 변했고 그 표준 인류가 변화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혁명적 변화가 우리 사회에 다가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뭐 모든 후보들이 특히 네. 이재명 후보 그런 말 많이 하는데 네. 지금 그 시대 전환에 네. 우리가 어떻게 이 대응할지에 이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교수님께서도 시대 전환이 벌써 지금 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숙이 진행이 됐죠. 네. 첫 번째가 이제 옛날부터 코로나 오기 이전부터 얘기하던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네. 디지털 문명의 대전환이죠. 네. 우리가 뭐 세계적인 기업들이 전부 플랫폼 기업이 되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요, 사실. 뭐 보시면 지금 현재 세계 그 1등, 2등, 3등 기업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구글 이렇게 돼요. 이 기업들이 뭐 디지털 플랫폼의 대표 기업들이죠. 네. 그다음에 10개 중에 8개가 플랫폼 기업인데 거기 최근에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기업들이 올라왔고요. 중국의 텐센트도 포함되고 아마존이 또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 뭐 아마존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은 다들 잘 아시지만 테슬라가 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만드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아직 흑자도 좀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은 도요타의 3배예요. 3배가 넘어요, 이제. 네, 1,300조 뭐 이렇거든요. 보통 주식의 가치는 미래 기대치입니다. 저건 더 성장할 거야. 근데 도요타는 1년에 900만 대를 팔고 저 이익도 많이 내는데 테슬라 1년에 한 100만 대 팔고 뭐 이익도 별로 안 나는데 여기가 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폰을 잘 쓰는 디지털 인류가 좋아할 차는 테슬라야. 지금 전 세계 자본이 자동차는 테슬라다.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죠. 그러니까 저는 이 데이터라는 걸로 보자 그러면 문명의 대전은 이미 일어났다. 전 세계 10대 기업 중에 8개가 디지털 관련
이 포노 사피엔스 관련 기업이고 네. 그 중에 5개는 심지어 지금 메타버스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회사 예.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이름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대전환이 이미 한참 진행이 된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뿐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아주 소소한 일상도 다 바뀌었죠. 택시가 표준입니까? 우버가 표준입니까? 예, 우리나라는 택시죠. 그렇죠. 근데 인류 전체 사용하는 빈도를 보면 우버가 표준이 됐어요. 우리가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 예. 전 세계 문명의 표준이 바뀌니까 결국은 강제로 바뀌게 되죠. 아. 예. 그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신들이나 양반들은 절대 아니 되옵니다. 어떻게 한 국가의 체계를 바꿉니까? 그런데 이미 전 세계의 문명이 의회민주주의, 뭐 입헌군주제 이런 식으로 다 바뀌고 있었죠. 인류의 보편적 선택, 특히 지금처럼 국가적 경계나 문화적 경계도 거의 없어지는 시대라면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표준 문화가 뭐냐를 바라보고 그거에 맞춰서 특히 대한민국 리더 세대라는 50대, 60대가 대전환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이건 국가의 앞으로 명운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 포노 사피엔스 개념으로 보자면은 네. 우리로 따지자면 MZ 세대가 아마 가장 이렇게 주력 세대죠. 네. 될 건데 이 친구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우리가 그동안 봤던 후배들이나 이렇게 가오는 생각하는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게 세계관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 세계관. 예. 50대, 60대의 세계관이 언제 형성되냐면 어릴 때 놀면서 형성됩니다.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 특성이죠. 예. 어릴 때 무슨 게임하고 노셨어요? 저도 사장님은? 뭐 구슬치기라든지. 그렇죠. 이번에 오징어 게임, 구슬치기, 딱지치기, 뽑기 이게 다 저희 어릴 때 하던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이게 다 두 발을 땅 위에 두고 하는 게임들입니다. 예, 예. 그러면 그때 뭘 배우냐면 인간의 그 성장의 특성상 사회를 게임을 통해 많이 배워요. 예. 그러니까 구슬치기를 하면 내가 구슬을 많이 따려면 구슬을 잘 쳐야 되는 이게 뭔가 전문성도 있고 그런 게 있어야 잘해야 되는구나도 있고요. 경쟁심도 생기고 맞습니다. 또 많이 따면 얘는 나는 기분이 좋지만 얘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 이뤄왔으니까 그럼 이렇게 뽀찌도 좀 주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 한계가 우리는 어디였냐면 끼케야 골목 아니면 많이 커야 학교였어요. 예. 야 전교에서 얘가 구슬치기 제일 잘해 이 정도까지는 있었죠. 그런데 이 M세대는요 어려서 그런 그 사회를 게임을 어떤 걸 했냐면 스타크래프트랍니다. 인터넷을 처음 겪은 세 1980년 이후 태생이 그러니까 게임도 그걸로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무슨 뭐 천리안이다 뭐 싸이월드다 거기 가서 노는 거죠. 그러면 세계관이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우리는 운동장이나 골목에 와서 구슬치기를 할 때 걔들은 스타크래프트를 해요. 내가 PC방에 가면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네. 구슬치기의 난이도하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세요? 그 난이도 완전히 다르겠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뇌 발달도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스케일이 어떠냐면 야 이것 봐라. 우리 친구들하고 먹고 일본 애들하고 국가대항전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뿐인가 좀 있다 보니까 야,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가 생겨요. 어릴 때 우리 구슬치기 전국 챔피언 이런 거 안 뽑았지. 그럼 뭐냐면 야, 구슬치기를 해도 그냥 동네에서 하는 거야. 그랬다면 얘들은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우리는 맨날 그래서 이것들이 게임이나 하고 정신 못 차린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 세대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그래서 엄청나게 만들어냈고 지금은 아예 디지털 플랫폼이 표준인 사회로 만들어버린 거죠. 예. Z세대는 더 하겠네요. 더 하죠. 이 G세대는 또 M세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같은 세대라 그러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예.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만지기 시작한 첫 그러니까요. 세대죠. 예. 그럼 세계관이 달라지는데 그 중에 여러 개가 있겠죠. 여러 개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얘들은 더 이상 지식을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세대예요. 전화번호 안 외우죠. 예. 우리 옛날에 한 그 50개 정도는 외웠는데. 그렇죠. 예.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 사람 어디서 만났고 그 사람이 어느 고등학교 나왔고 어느 지역에 살고 이거 너무 기억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출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투덜투덜합니다. 이제는 다들 검색해서 내가 그렇게 빛이 안 나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 되게 많을 그렇죠. 거예요. 이 아이들은요 뇌가 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시신 검색하는 거야.
거기가 기본이고요.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러면 이제 24시간 게임을 할 수 있죠. 인터넷이 붙어 있으니까. 그럼 가상현실이라는 게임 세계에서 노는 게 24시간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섞이기 시작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학교를 가도요, 이 안에 있는 나를 대신하는 캐릭터 아바타는 거기서 게임을 하고 있어. 현실 세계에 나와 이 가상현실 세계 게임 속에 내가 하나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릭터한테 꾸미느라고 돈도 쓰고요. 그 캐릭터가 무엇을 만드는 가상현실 세계가 자기가 만드는 자기 집, 막 이런 개념이 되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G세대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타버스 세계관을 갖고 있기 시작한다. 그게 또 M세대와 구별되는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그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디지털 플랫폼이라면 네. 네이버를 꼽을 수가 네,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네. 근데 지금 MZ세대가 네. 네이버에서 멀어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검색을 좀 구글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위기죠. 이 디지털 문명은 어쨌든 지금 이 MZ세대를 네. 함께 가야 되는 건데 이게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네. 그 위기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보니까. 모르지는 않을 거고요. 이 디지털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멀어지고 있다를 감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보는 거죠. 대표적인 기업이 페이스북입니다. 예. 이번에 이름을 메타로 바꿨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제페토 이런 데 가서 놀아요. 그 페이스북은 어른들 가는 데예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또 중고생들은 틱톡 이런 거 좋아하고 뭐 제페토 이런 데 가서 노는 거 좋아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로 봤더니 페이스북은 10년 후면 망하겠다. 딱 그게 무슨 누구 짝이 나는 거냐면 싸이월드 짝이 나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 5위 기업이 야 우리 돈 써서 메타버스라는 신세계로 가겠다. 결정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메이저 투자를 하고 심지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소비자들의 선택이 어디로 갔냐를 디지털 시는 볼 수 있고 그거에 따라 움직여서 선택받지 못하면 플랫폼은 망한다. 이게 이미 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만든 또 하나의 플랫폼이 제페토죠. 예,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세대가 원하는 플랫폼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가 갖고 있는 고유 특성을 봤을 때 검색을 우리는 대한민국의 특성에 맞춰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꾸며놨는데 그게 점점 대한민국의 독특한 색채가 옅어지고 글로벌한 검색을 통해서 지식을 흡수하는 MZ세대는 늘고 있더라. 그 변화의 양상이 그걸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과연 그럼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존을 결정하는 그런 키가 되겠죠. 우리 세대를 위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사실 스마트폰이 만드는 세상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뭐예요? 모바일 폰 같은 경우도 아주 단순 기능만 네, 할 줄 알지. 맞습니다. 뭐 암만 비싼 거 샀더라도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게 금방 말씀하신 그 새로운 시대 전환에 네.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낙오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다들 그렇죠.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기성세대는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행해야 될까요? 자꾸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피부로 느끼고 노력하고 해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 게임도 그럼 해봐야 됩니까? 해봐야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게임은요 인류가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우리 솔직히 어린 시절에 어디 우리 여행만 갔다 그러면 왜 그렇게 게임을 했을까? 술 먹기 게임 온갖 게임 술병 돌려가지고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유희를 가장 좋아해요. 네, 호모 루덴스라 그러죠. 유희를 즐기는 인간.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가장 기분 좋게 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게 오프라인이었다면 지금 세대는 온라인에서 그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만 바뀌었을 뿐이지 즐거움을 만끽하려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이용을 할 수 있는 문명의 일종의 척도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잘 쓸 수 있냐? 왜 영어 잘하니 너? 그렇다면 스마트폰 잘 쓰니 너? 이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진짜 어렵죠. 지금도 어려우시죠. 근데 왜 배울까요? 예, 그 이유는 영어가 돼야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다. 그럼 디지털 문명과 소통하는 툴은 이걸 잘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각오로 배워야 되는데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인식이 깔려 있냐 하면 왜 그걸 배워야 돼? 예? 우리는 우리 지금 열심히 잘 살아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누릴 거 실컷 누리고 우리는 그냥 가자.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사실 특히 정치인들, 리더분들이 나도 배우고 있습니다를 자꾸 얘기해서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안 배우겠다는 사람을 어떻게든 보호하고 그걸 지켜주자가 아니라 안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당신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사회의 다양한 인프라를 이용해서 그들이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좀 배우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자. 그런 사회적 전반의 어떤 이 변화의 기조가 있어야 그게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 중에서 네. 교육 기관을 뭐 천몇백을 들여가지고 네, 애플이죠. 애플. 네. 애플이 2021년 1월에 예. 팀 쿡 CEO가 세계 최고의 CEO잖아요. 예. 직접 나왔어요. 방송에 나와서 애플의 가장 중요한 전략을 올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방송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애플카 나오나 보다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뭘 발표했냐? 평등과 정의 프로젝트라고 했대요. 이름이 평등과 정의 프로젝트예요. 네. Equity and Justice예요. 네. 그걸 위해서 1,100억을 내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냐 그랬더니 디트로이트에 IT 교육센터를 세웁니다. 디트로이트가 원래 그 흑인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일부러 거기를 선정한 거예요. 거기에 제일 큰 문제가 흑인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요. 제일 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어려서 디지털 문명을 접할 기회가 없더라. 근데 지금의 대부분의 부를 가진 사람들은 이 디지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그걸 못하면 이 심지어 작은 잡 하나도 갖기 어렵더라. 그래서 IT 개발자, 애플의 프로그래밍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무료로 강좌를 하겠다. 단 대상은 흑인과 아시안 유색인종들이다. 그들이 제일 이제 그걸 못 접하고 있다는 거를 데이터상으로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디지털 디바이드. 소위 디지털 시대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K 디바이드. 네. K. 그래서 디지털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못하는 사람 점점 어려워지고 이거를 해소하겠다는 게 세계 1위 기업 애플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한 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 그 작은 프로젝트를 통해서요.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인력은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아예 벌써 그 발표할 때 학장은 누구고 프로그래머 가르친 사람은 누구고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고 그거를 한 지난 10년간 조금씩 작은 프로젝트에서 해봤더니 이런 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올해부터는 제대로 론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면 내년에 또 1,100억을 내서 다른 도시에도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재활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럼 평등과 정의냐? 그게 진정한 평등과 정의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네이버 카카오에서 그걸 배워야 되는데. 맞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벌써 1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대학이요. 그런 인력 교육에 대응을 제대로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정치권에서 교육 문제 제일 세게 다룬 게 뭐예요? 등록금 동결. 그러니까 교육 혁신 하지 말라는 거죠. 등록금이나 동결해놔. 그러면 젊은 교수나 새로운 교육과정 만들 힘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한 게 뭐냐,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에서 피해보는 사람들만 어떻게 좀 구제하기 위해서 규제를 만들자. 디지털이 하면 안 된다. 그럼 맨날 욕한 게 배민 저거 지네한테 돈 뺏어간다. 야, 카카오 쟤들 택시 나가게 해. 다른 데들은 플랫폼에서 돈을 벌면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전환을, 사회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쓰도록 수단 체계를 갖춰주는데 선진국들이 되게 신경을 썼다면 그걸 압박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그냥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생각해 보세요. 국가적으로도 K 디바이드가 생겨요. 지금 일본이 왜 어렵죠? 일본이 지금 뭐 노구치 교수 같은 유명 인사가 일본이 이제 G7에서 탈락할 날 얼마 안 남았다. 데이터를 보면 이미 1인당 급여가 한국보다 떨어졌다. 그 이유가 디지털 혁신을 못 쫓아가서예요. 실제로 지금은 뭐 일본은 어느 정도 분위기냐면 총리가 나서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메일을 필수적으로 쓰게 하겠다. 아직도 팩스를 많이 쓴다. 네. 근데 거기 댓글이 400개가 달렸대요. 도대체 팩스가 뭐가 문제냐? 그 교수님한테는 또 이 아까 애플 이야기로 나올 때 팬덤을 안 인물을 볼 수 없는데 네. 이러한 새로운 그 이 문명에서는 팬덤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네. 예. 일단 TV를 잘 안 보잖아요. 예. 그럼 광고를 해도 잘 안 본다는 얘기죠. 예. TV 광고는 자본이 지배하죠. 예. 가만 보면 요새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광고 안 하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테슬라. 대한민국에서 TV 광고 1도 안 했어요. 예. 원래 미국에서 거의 안 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죠. 이게 뭐지? 그 팬덤이. 써본 소비자들이 스스로 팬이 돼서 야 이건 꼭 사야 되고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팬덤이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한다.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과 테슬라입니다. 애플 보세요. 막 30만 원짜리 이어폰 팔아요. 그거 샤오미에서 3만 원에 팔거든요. 그러니까 제조 원가가 10,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0만 원에 파는데 다 사. 막 줄 서서 사고요.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냐? 그걸 꼽는 순간 나는 애플의 패밀리가 된 것 같아. 마음의 평화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 3조 달러 기업이 될 수 있는 게 절대 변하지 않을 8억 명의 팬덤 때문이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것을 만드는 데 집중했느냐? 아니죠. 우리는 세계 최초. 세계 최초 5G를 가야 돼. 세계 최초로 메모리를 이만큼 집적했어. 옛날에는 그게 먹혔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성공하려면 소비자의 마음을 사야 된다. 팬덤을 사야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팬덤을 사기 위해서는 일찍이 스티브 잡스가 네. 그에 대한 네, 그런 네.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인문학, 휴머니티를 네. 결혼시켜서 완성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야 비로소 소비자들이 가슴을 뛰어놀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 가슴 네. 이게 상당히 팬덤, 인문학, 휴머니티 가슴을 뛰게 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민한 기업도 별로 없었고, 맞습니다. 우리 정치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사실 왜 그러냐면 그게 뿌리가 깊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 정도 됐더라고요. 예. 대한민국이. 그때 당시에는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못 살았어요. 우리가. 그리고 뭐 개발도상국을 거치면서 지금은 선진국이 됐죠. 우리는 그래서 뼛속 깊이 개발도상국 국가의 시스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개발도상국 제품이나 산업의 특징이 뭐냐? 베낄 게 항상 있는 거고요. 넘어가야 될 스펙이 수치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메모리를 하면 메모리 2배 넘어야 돼. 배터리 수명 2배 키워야 돼. 뭐 디스플레이는 화소수가 2배가 돼야 돼. 뭐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죠. 그러면 그것만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창조적이고 소비자의 마음을 다 필요 없어. 그것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좋아하는 거에 대한 걸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이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걸 기업에 반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가 비슷했는데 그걸 딱 깨트린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스티브 잡스예요. 소비자의 마음을 울릴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팬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결국은 지금은
삼성전자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2022년에 들어오면서 조직 개편을 한 걸 보세요. 그게 그냥 제목에 딱 있어요. 원래는 뭐 모바일 사업부, 가전 사업부 막 이렇게 해서 네. 제품 중심의 사업 경영을 확실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반도체는 그냥 하나 딱 떼놨고 이 제품 분야는 DX 사업부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DX가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예요. 이 익스피리언스는 제품이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소비자의 경험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우리 사업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많이 팔겠다, 세탁기를 많이 팔겠다, 폰을 많이 팔겠다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소비자한테 어떤 제품을 우리 걸 사든지 간에 그 경험이 극대화되고 경험이 정말 좋게 만들겠다. 경험이 심장을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만드는 사업 체계로 바꾸겠다는 게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뭐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사업부, 뭐 멀티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사업부 이런 새로운 사업부들을 막 만들어납니다. 그래서 모바일 사업부도 옛날에는 모바일 제품 판매나 기획 사업부였으면 지금 사업부 이름이 모바일 익스피리언스 사업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소비자의 경험을 창조하는 대로 바꾸는 게 얼마나 글로벌 트렌드였으면 대한민국 1등 기업인 삼성전자가 바꿨다는 거죠. 그게 메시지예요. 대한민국에는 모든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수치적인 목표를 향해 달성을 추구하고 해왔다면 그게 아니라 고객한테 팬덤이 생길 만큼의 경험을 제공해라. 그게 당신이 이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한 30년인데 네. 제가 보니까 그 정도의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권이 겪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어쩌면 달라진 도덕적 잣대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왜, 야, 그 정도는 관행이잖아. 야, 술 먹으면 실수도 할 수 있지. 뭐, 야, 그거 뭐 우리끼리 얘긴데 그거를 그렇게 들추냐.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그게 하나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와, 전 미치겠다. 우리는 개도국 시대 때는 그러고 살아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팬덤의 근간은 공감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 팬덤이 중요한 시대가 소비자 권력 시대가 됐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방송 폴리 뉴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누가 만들어요? 소비자 선택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는 뭐 폴리 뉴스를 KBS에 광고를 한다 그게 되겠어요? 들어와 보고 좋으면 야 너도 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소비자가 권력을 가졌다는 얘기고, 그럼 정치인을 서포트하는 것도 더 이상은 야 방송에 많이 노출돼야 돼. 그게 아니에요. 소비자가 좋아하고 공감해야 돼. 그러려면 일반 소비자가 이런 사람이라야 돼 하는 기준이 뭐냐? 그게 보편적 휴머니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도 좀 없애야 되고, 좀 옛날부터 좀 성실하게 잘 살아왔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되게 뜨는 건데 우리 세대는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그래서 우리는 야 그것까지 뭐 이러냐 그러지만 MZ세대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거다. MZ세대들이 말하자면 포노 이 사피엔스들이 그 훨씬 민주적이고 맞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MZ세대의 공정이란 뭐냐 네. 이런 의문을 한 번씩 갖거든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보편적 휴머니티죠. 아. 네. 스타크래프트로 세상을 배웠어요. 걔들은 항상 게임은 못하면 지는 거고, 잘하면 이기는 거고. 그리고 유튜버를 보면서 잘했어요. 제 컨텐츠가 괜찮네. 그럼 사람들이 뭐에 성공하는 거고. 우리는 꼼수가 없네. 꼼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꼼수를 부려.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나쁜 놈이면서 착한 척했더라. 다 드러나죠. 그 순간에 망하는 거 한두 번 보셨어요? 유튜버가 뭐 잘 나가다가 망하고 뭐 하다가 망하고 뭐 요즘 스타가 그랬는데 뜨고 나니까 학폭했다고 망하고. 그러니까 얘들은 보편적으로 휴머니티, 예를 들어 그게 네 딸이라면 네 아들이라면 그렇겠냐? 라는 모든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인격적 그 가치를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악유는 많이 있죠. 뭐 여성을 중심으로 정책을 하느냐 남성 중심이냐 이것 때문에 악유는 많지만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휴머니티에 입각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절대적 규정, 마치 디지털 게임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합리적 규정이나 그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겁니다. 너는 괜찮고 나는 안 돼.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게임할 때 그런 거 없잖아요.